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저는 딸의 입장에서 난생 처음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낯선 타인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패션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알아주는 재봉 실력자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을 맡아 하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디자인까지도 하셨다고 들었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 직원들을 고용해 지금까지도 건재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엔 지금보다 더 적은 직원들이 부모님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이 패션 계통이라 부모님의 회사엔 늘 젊은 이모 삼촌들이 있었어요. 멋쟁이들이 가득했죠. 멋진 이모와 삼촌들이 저를 예뻐해주는 게 좋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회사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만한 방해꾼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싫은 기색 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는 꽤나 밝은 성격의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사랑받는 것을 즐기고 남들의 시선을 즐기는 성격이었던 저는 학교에서도 늘 리더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친구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에게 그런 제 성격이 밉보이진 않았던 것인지 저는 꽤 인기가 있는 편이었답니다. 동성이건 이성이건 간에 학교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친구는 없었어요. 어떤 이들의 눈에는 마냥 까불기만 하는 아이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커다란 꿈도 있었답니다. 엄마처럼 되는 것.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적의 어머니의 멋진 모습은 직원들을 멋있게 진두지휘하고 먼저 앞장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늘 다정하고 상냥히 웃던 어머니의 이면에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략 그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으니 멋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눈을 뜬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이나 우상란에 엄마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 희망란에까지 우리 엄마라고 적기까지 했으니 어머니를 향한 딸의 존경심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낸 종이를 보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하나같이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의 작은 비웃음들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답니다. 왜 비웃는 거냐고 화가 나지도 않았죠. 그들은 저희 어머니의 멋진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제가 작은 일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 남들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부모님께선 저를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은영 같은 방식으로 키우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하는 것에 대해 안 돼가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부모님의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다가 혼이 났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놀라게 된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혼이 나본 적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왜 저는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는 아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엄마랑 아빠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거든. 그때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말에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을 받았을 뿐 전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왜요? 라고 한 번은 물어봤을 법도 한데 저는 제가 왜 특별한지 궁금해하기보다 그냥 제가 특별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기만 했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발표를 잘해서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해서 그림을 잘 그리고 웃기기까지 해서 인기가 많았던 저는 부모님께 단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까지 소문이 나면서 더욱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아이들 중 일부가 그 소문을 듣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걔는 분명 허언증이야. 부모님한테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애들이 좋아해주니까 이상한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자기가 무슨 진짜 특별하기라도 한 것처럼 구네. 난 처음부터 걔 마음에 안 들었어. 나도 걔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살짝 이야기해봤거든.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걔 사실 주원 자식이래. 지금 같이 사는 부모님이 가짜 엄마, 가짜 아빠래. 몇몇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교실에 무리지어 앉아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내어 비밀이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걔는 다름 아닌 저였고 당사자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들을 떠들어대자 저도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땐 특히나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겁이 워낙에도 없던 저였으니 그냥 듣고만 있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뭉쳐 앉은 자리로 다가가 저는 제 나름의 항변을 토해냈습니다. 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 없다는 게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가짜 엄마, 가짜 아빠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허언증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인 것 같은데?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 어이없어.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던 다른 반 친구들이 제 말에 맞아 맞아 하고 거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저는 또 어깨가 바짝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곁에는 제 편이 되어주는 모두들이 있었고 그런데 제 뒷담화를 하던 그 무리 중 한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비집고 일어서 교실의 아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들 김연아 엄마 아빠 만나본 적 있어? 난 본 적 있어. 저번에 부모님이랑 백화점 갔다가 얘네 부모님이랑 얘 마주친 적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김연아랑 김연아 부모님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말이야. 부모랑 자식이 이렇게까지 닮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친부모 맞냐고 하시던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그래. 진짜 하나도 안 닮았어. 야 백지원, 너 엄마랑 아빠 둘 중에 누구 더 닮았냐? 그 아이의 발언으로 인해 교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었지만 그 아이가 질문을 던진 친구가 대답을 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라고 대답하는 백지원의 대답은 그동안 어떤 헛소문에도 흔들림 없던 저를 흔들리게 만들었거든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제 얼굴이 부모님들 중 누구를 특별히 더 닮았다거나 다른 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황당한 것이 표정에 드러났는지 그 무리에 있던 아이들이 한마디씩 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나는 눈은 엄마 닮고 사과는 아빠를 닮았는데 같은 소리들이었죠.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던 대로 별것 아니라는 듯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제 편을 들어주던 친구들도 조금씩 당황하는 것이 보였어요. 때마침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서 저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수업을 하는 내내 그리고 방과 후까지도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봐도 제 얼굴은 그 누구도 닮지 않은 것 같았지만 꼭 가족 중 누군가를 빼닮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을 좀 닮지 않으면 뭐가 어떠한가? 나는 어머니의 당당한 성격과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을 닮았으니 누가 또 묻거든 그렇게 증명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에도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잠깐씩 한번 여쭈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여쭙지 않았어요.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런 소문에 휩싸였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신다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부모님과 함께인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어머니, 저희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다는 건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한들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고요. 저를 시샘하는, 저를 질투하는 무리의 모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제 반응이 이상해서였는지 교실로 돌아갔을 때 제 친한 친구들이 그 무리가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제게 물었었어요.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냐고. 설마 아니지? 하는 물음들. 전 이미 마음을 다잡았기에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어내는 헛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정말이었어요. 허접하고 멍청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애초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조차도 거짓말일지 모르겠다고도 생각했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고 지나치면 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격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들에게 저를 험담할 먹잇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 후로도 종종 그 무리의 아이들은 저를 가지고 험담을 하고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며 저를 괴롭히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그들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말이에요. 저의 중학교 시절은 그렇게 약간의 말장난들과 소문에 의해 초등학교 시절보다는 무난하지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한 소녀였어요. 사랑받는 동창생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죠. 그래서 불행을 몰랐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어요. 언제나와 같이 활발한 성격이었던 저는 어디를 가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감이 넘쳤고 공부에도 곧잘 흥미가 붙었어요. 딱 한 번 제 자신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것,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공부에 모든 시간을 올인해야 하는 고등학생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슨 대학에 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제가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했고 어렸을 적부터 남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다녔던 저의 꿈, 우리 엄마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입사하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공부는 패션에 대한 공부보다는 경영 쪽을 배워두는 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목표로 두고 제 마음속에 목표 대학을 설정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부모님이셨지만 노는 것, 먹는 것,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제게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석식을 먹고 나면 야간 자율학습에 성실히 임했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으로 향했어요. 점점 욕심이 많은 성격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대학 하나만 보였으니까. 하루는 주말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와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열심히 하네. 우리 딸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망설임 없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려다가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버지이셨고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면 아버지께서 서운하시지 않을지 망설여진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들 그런 걸로 서운해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망설여졌어요. 짙은 눈썹에 다부진 체격을 하고
세상 강할 것 같은 외모를 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여리고 여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저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탠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제 대답에 제 진심과 다른 부분은 없었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는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바닥 일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꼭 엄마 아빠 따라 안 와도 되니까 정말로 너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 그때는 몰랐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회사의 대표이고 직원들을 고용해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일하는 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보통의 시간에 퇴근하고 제가 원할 때마다 휴가를 갔던 부모님의 입장과 미래의 제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대표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드라마에 나오는 낙하산처럼 한 방에 좋은 자리에 입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한 번쯤은 제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때 제 성격이 뭐였나요? 여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던 철부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가볍게 흘려듣고 처음 생각한 제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마음의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학업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그때와는 달랐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어요. 첫 중간고사 때 성적표를 받고 단단히 실망했던 저는 그 후 더욱더 애를 쓰며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공부만 잘하면 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제게 견딜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 아파트 앞에는 익숙한 인형이 출입구 옆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이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통화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금세 시무룩해졌지만 그래도 통화에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아서 조용히 입구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우더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현아 데려와 키운 지도 벌써 14년이나 흘렀어. 피만 안 섞였다 뿐이지 가슴으로 낳아 키운 아이야. 데려오던 날을 아직 생생히 기억하지만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잊고 살고 있어. 현아한테도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그 어린 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애를 위해서라도 절대 모르게 할 거야. 몰라도 될 만큼 더 사랑으로 키울 거고. 입양이라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 함께이셨거든요. 그런데 피가 안 섞였다니요. 저를 데려와 키운 지 14년이 되었다니요. 저는 속으로 제 나이를 세어보았어요. 17의 나이. 그럼 저는 3살에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이 되더군요. 혹시 지금 통화를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닐까? 의문이 들어 다시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밖으로 나가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할 자신이 없었어요. 확인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국 복잡한 마음을 끌어안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언제나처럼 환히 웃는 얼굴로 어머니께서 제 책가방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어머니의 눈빛은 분명히 틀림없는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어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어요. 씻고 오겠다고 욕실에 들어가서도 제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쭈어 봐야 할까?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휘저었고 그날은 맛있는 야식을 함께 먹지도 못한 채 먼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이른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전날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걱정 어린 얼굴로 제 이마를 짚어보셨어요. 공부하느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어디 안 좋은 곳 있으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야 해. 이마에 닿은 어머니의 손바닥이 지나치게 따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등굣길에 오르며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 생각들이 더 몰려들 뿐이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려 했던 그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말해보라던 그 친구의 말. 그 아이의 말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의문이라서 했던 말이라면 그땐 어떡하지? 제 마음은 이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혀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그 후 며칠 동안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학원 수업까지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만 강해졌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저는 결국 부모님 앞에 앉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아가며 입을 열어야 했어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부모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나는 왜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상치 못한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굳어버린 것이 느껴졌어요. 저희 세 사람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끔찍했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제발 닮은 곳을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속으로 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허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긴 뭐가 안 닮았어. 우리 딸 눈, 코, 입 전부 엄마 아빠 하나하나 닮았는데. 정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 코, 입, 아버지의 눈, 코, 입을 천천히 살폈어요. 꼭 하나 찾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닮은 구석이 없더군요. 좌절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오르는 걸 지켜보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두 분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 우리 딸, 울지 마, 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두 분의 품에 안겨 울다가 제가 눈물을 멈추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조금 더 자라면,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자랐네.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 현아 사랑하는지. 현아, 너도 알지? 어렸을 때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모른 채 자란 거죠. 중학교 이후에도 가끔씩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종종 생각나서 스스로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부모님과 제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게 제 눈에도 조금씩 보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님과 닮지 않았다고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 나 혹시 주워오셨어요? 하고 묻지 않듯이 저도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뿐입니다. 친부모가 아니라기엔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다정했고 제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굳게 믿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결국 제가 입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어느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때 마침 보육원으로 의류 기부를 하러 오셨던 부모님께서 저를 보게 되신 거라고. 저는 얼마 후 지금의 부모님에게로 입양이 되었고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제가 성장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면 사실을 말해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부모님. 물론 보육원에 버려져 있던 아이를 입양해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때는 제가 부모의 손에 버려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였다니.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 받는 사랑이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엉엉 우느라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는 상태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은 마. 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우리에게 선택받은 아이야.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진실을 털어놓느라 애쓰셨을 부모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대로 올바르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지금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춘기는 조금 더 특별한 성장통을 겪으며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동안 흔들리는 마음에 제대로 학업에 집중을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목표했던 대학을 나와 부모님의 회사에 당당하게 신입사원으로 입사도 했답니다. 제가 진학한 대학은 경영학과였지만 대학을 다니며 아버지께 패션 디자인 일도 틈틈이 배워두었어요. 그리고 배우면서 저는 경영보다 디자인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죠. 그래서 처음 목표와는 달리 패션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저를 설득하려 꺼내셨던 그 옛날의 말씀처럼 보기보다 더 힘들고 힘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때 맞춰 퇴근하시던 부모님과는 달리 신입사원인 제게 칼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매일이 야근의 연속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전날의 야근으로 인한 졸음을 떨치기 위해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물이 두 뺨에 닿으니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 티슈로 가볍게 물기를 닦아내던 그 순간이었어요. 촤르륵 하고 발목 위로 정체 모를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아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쓰시는 걸레 물통이 엎질러져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물이 하필 제 발 위로 흘렀던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며 꾸벅꾸벅 90도로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다 젖어버린 양말과 바지자락에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젖은 옷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를 테니 저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시는 아주머니의 어깨를 잡아 조심스레 토닥여 드렸어요. 정말 괜찮아요. 옷이야 말리면 되는데 이렇게 죄송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제가 화장실을 벗어나는데도 그 뒤에다 대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도 꾸벅 고개를 숙이고 계실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해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졸음이 밀려들어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다가 아주머니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셨는지 살짝 뒷걸음을 치시기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제가 어색했는지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어제 옷은 어떻게? 하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금세 다 말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료수를 뽑으러 자판기에 갔다가 남은 잔돈으로 음료 한 잔을 더 뽑았어요. 아주머니께 그 음료를 전해드리니 이걸 왜 저를 주세요? 하고 받지 않으려 하셨죠. 저한테 너무 죄송해 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음료나 한 잔 같이 마시자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는 파마머리 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 말에 아주머니는 조용히 음료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새로 직장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히 반가운 척 대답했어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아직 회사 사람들이랑도 조금 서먹서먹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요. 첫 회사거든요. 이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세수를 해요. 앞으로 이렇게 마주치면 잠도 깰 겸 가끔 음료수 같이 마셔도 될까요? 제가 이 회사 가장 막내인데 선배님들은 아무도 제 이야기를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입사 개월수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입사 동기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사실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없는 제가 이 정도로 바쁘니 선배들은 저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아 더 바빴어요. 게다가 저를 가르치기까지 해야 했으니 잡담을 할 분위기조차 아니었죠. 잠을 깨는 것은 오로지 혼자 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나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건넨 말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제 말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한 일도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가 참 살갑고 성격이 좋네요. 얼굴만큼이나 성격이 예뻐. 그 말이 왠지 쑥스러워서 도망치듯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짧은 대화인데 그 짧은 대화에 졸음이 거짓말처럼 달아났더군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그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되고 또 어떤 날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마주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냉랭한 분위기의 사무실 팀원들보다는 제법 친한 사이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야근을 앞두고 늦은 끼니를 해결하러 선배들을 대신해 샌드위치 심부름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봇대에 웬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종된 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쓰여진 종이 한 장.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그 문구 아래에 인쇄된 사진이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의심이 들어 거의 그 종이에 코를 박다시피 가까이 해서 사진을 살폈지만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아도 그 사진 속 아이는 어렸을 적 저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붙은 연락처를 떼어다 샌드위치 심부름은 까맣게 잊은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받더군요. 실종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낯선 아주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어떤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걱정을 하실 것이 분명했기에. 그런데 복잡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약속 장소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아 씨가 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주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화장실 청소를 하시던 저희 회사 청소부 아주머니셨어요. 아직 그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 법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저더러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묻는 아주머니의 손에 의지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고 겨우 앉은 테이블에서 저는 그동안의 친분을 지워버리고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전단지 속 사진이 제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아요. 제가 3살 때 부모님한테 버려졌거든요. 제 말에 아주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우리 은지는 옆구리에 꽃 모양 점이 있어요. 현아 씨도 있나요? 제가 옆구리에 점이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당황을 해서 그런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서둘러 옷을 걷어 옆구리를 살폈죠. 그런데 제 점을 먼저 발견한 아주머니께서 있네. 정말 맞구나. 은지야,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정말 제 옆구리엔 꽃 모양을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점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소리내어 우는 아주머니가 싫었어요. 화가 났거든요.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 찾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사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시장에 나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제가 없어져 있었다고. 저를 잃어버린 그 후로 지금까지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그러다 전 재산을 까먹어 이혼까지 하면서 이제는 한 지역에 머무를 때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셨어요. 전국을 떠돌고 떠돌다가 이 동네까지 흘러온 것이라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꼭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 품고 살았다고 아주머니께서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는 말에도 걱정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아주머니, 아니 저의 친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말끝마다 반복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제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언젠가 저를 버렸던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피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를 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원망뿐이었는데 사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니.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저를 찾아 전국을 방황하며 살아왔다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친어머니께서는 제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저는 한참 우느라 정돈되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보육원에 있다가 운 좋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 입양이 되었다고요. 저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그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고 입양하라는 사실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사랑받고 자랐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시라고. 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왔다는 걸 알면 이분께 상처가 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잘 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친어머니께서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라고. 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고 살아있는 걸로 됐다며. 그저 미안하다고만. 그동안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들을 그리 원망하며 살진 않았어요. 양부모님들이 모든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솔직히 친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회사에서 만나기를 약속하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영영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줄만 알았던 친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의 회사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 아버지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두 분 모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크게 충격을 받으셨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책임하게 널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여태껏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었다니. 게다가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꼭 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살아온 이야기와 친어머니께서 치열하게 전국을 돌며 저를 찾아다녔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영영 못 찾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히 밝고 예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긴 대화 끝에 부모님께서는 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준비했던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제 더는 애타게 전국을 돌며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니 한자리에 머무셔야죠. 다른 곳 말고 딸 곁에서 매일 같이 얼굴 보면서 일하실 수 있게 저희가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 다해 키운 딸이라 선뜻 함께 사시라고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곁에서 현아와 함께 지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친어머니를 위해 회사의 회계팀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매일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며 지내는 것이 어떠신지 여쭈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걱정이 됐었어요. 제 마음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평생을 저를 찾아 헤맨 친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친어머니께서는 기쁜 얼굴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냅다 바닥에 엎드려 부모님을 향해 절을 하셨어요. 당황해서 덩달아 바닥에 몸을 숙이는 어머니 아버지께 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와 찾은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곁에서 매일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시기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 저희는 또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친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그동안 못 해본 거, 저랑 해보고 싶었던 거 천천히 하나씩 다 해보자고.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명의 어머니가 생겼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친어머니와 저는 제법 많이 친해졌어요. 함께 밥을 먹고 둘이서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친어머니의 아주 작은 소원들을 저희를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도 여전히 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가족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여전히 치열한 야근과 싸우며 노력합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 차례 저희의 곁을 지나쳐갔지만 저는 여전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찾아 헤매던 저의 친어머니 역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모님이 3분이나 되니 제 인생이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껴져요. 3분의 부모님들께 받았던 과분한 사랑만큼 꼭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 그들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의 부모님이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